자,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발표는 2021년 글로벌 의약품 산업 동향을 주제로 IQVIA 전승 전무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IQVIA의 전승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자료는 글로벌 파마마켓 트렌드, 금년뿐만 아니라 향후 한 4년, 5년까지도 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특히 그 코비드 팬데믹 이후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저는 약대를 나와서 대학원도 약대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한독약품, 한독 아벤티스에서 한 10년 정도 비즈니스 디벨롭먼트하고 마케팅에서 일하다가 그 IMS, IQVIA 전신인 IMS에 19년 전에 이제 조인을 해서 지금 합병이 된 IQVIA에서 19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글로벌 파마마켓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또 뭐 대륙별로 또는 그 이미 디벨롭드 된 컨트리나 또 파머징, 이머징 컨트리들의 비중은 어떻게 되고 또 아시아 퍼시픽은 또 어떻게 나라별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같이 보실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국가들에 대한 팬데믹 임팩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고요. 사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 팬데믹 이후에 그 저희 본사에서 예상하고 있는 9개의 파마마켓에 영향을 줄 그 키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서 이제 제약회사들, 제약산업에 있는 그 종사자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마켓 사이즈, 그 다음에 향후 5년간의 프라그나시스 같이 보시겠고요. 여기 보시면 뭐 장황하게 써 있는데 보시는 대로 그 19년, 20년 자료는 사실 아직 집계는 되지 않았고요. 2월 말 3월에 집계될 예정이지만 지금 보시는 대로 10억 달러 기준입니다. 그래서 1.2조 원, 1.2조 달러 정도의 19년도의 매출 규모가 되겠고 작년에는 크게 성장 못했어요. 3%만 성장해서 1.26조 US 달러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조, 3조가 어떤 금액이냐 보실 수 있게 옆에 설명을 해놨는데 하나로 고친다면 한 1,500조 정도 되겠고요. 이 1,500조는 우리나라 GDP가 연간 1,900에서 2,000조 사이이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GDP의 한 75% 정도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연간 그 예산이, 정부 예산이 한 470억 정도 되니까 그보다 3배 이상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 매출 보니까 230조더라고요. 이런 정도로 제약시장의 규모를 가늠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19년에서 24년, 그래서 향후 5년간의 CAGR은 평균 4.2%가 되겠고 그전 그 14년부터 19년까지의 5년 CAGR은 5.8%였기 때문에 사실 1.6%는 별게 아닌 게 아니라 거의 20% 이상 감소하는 그러한 그 코비드 이후에 제약 시장의 성장은 크게 좀 둔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가장 후에 나라별로도 보시겠지만 그동안 그 성장의 기여가 가장 높았던 중국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이고 또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꽤 많이 둔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성장 요인이나 그 외에 마이너스, 플러스, 네거티브 이런 그 요인들은 보시는 대로 그 이머징 국가들, 그 다음에 에이징, 나이 먹은 그 노인분들, 참고로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한 7%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분들이 의료보험으로 사용되는 급여는 30%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의 비중보다는, 노인 인구의 비중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을 쓰고 있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면 그거는 또 드라이브 요인이 될 것이고 신약이라든가 고가약이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네거티브 그 요인들은 코비드 팬데믹도 있고 또 엄청난 돈을 이미 코비드 때문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버짓 리미테이션으로 여러 가지 코스트 컨트롤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미국이나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이런 것들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년에는
5.4%, 향후 4점대 하면서 이제 평균 4.2%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적게 나와 있지만 이것을 좀 세부 그 서브 리전별로 나눠서 봤어요. 그래서 미국, 캐나다, 그다음에 EU 국가들, 그다음에 아시아 퍼시픽 중국을 포함해서 워낙 일본은 크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잡혀 있고 나머지가 이제 난민이 뭐 독립국가 연합인 이런 이러한 지역들로 잡혀져 있는데 큰 변화라는 것은 일본이 지속적으로 네거티브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세계 시장 성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 외에 뭐 남미나 그 CIS 이런 데들은 플러스 포지티브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서브 리전별로 봤을 때 가장 큰 그 눈에 띄는 영역이 아시아 퍼시픽, 특히 중국이고요. 중국이 재작년에 8.2%나 성장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마이너스 2.9% 성장으로 사실 거의 10% 이상 드롭이 됐죠.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일본을 뺀 나머지 아시아 퍼시픽 국가들이 실제로 중국의 영향으로 세계 시장의 성장 컨트리뷰션도 마이너스가 됐고 과거 5년 동안 올해는 7.1% 성장을 하면서 성장에 큰 그 기여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4.5%로 크게 줄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미국이나 유럽도 2% 가깝게 마이너스가 나타나지만 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퍼시픽의 기여도가 줄어드는 것이 향후 성장이 이제 5.8에서 4.2로 줄어드는 큰 요인이 되겠고요. 남미가 두 자릿수 성장을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앞으로도 또 CIS도 뭐 규모는 작지만 그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음은 글로벌 시장을 메이저 디벨롭드 컨트리하고 파머징 마켓 이렇게 나눠왔습니다. 메이저 디벨롭드라는 것은 아시는 것 같이 주로 8개국입니다. 미국, 일본, 그다음에 캐나다 그리고 유럽 5개 메이저 국가고요. 또 다른 분석에는 한국과 호주까지를 넣어서 이제 10개국이라고도 보는데 여기서는 8개국을 얘기했고 이 파머징 국가라는 것은 이제 파마셔티컬 플러스 이머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브릭스 중국을 포함한 브릭스 4개국에 나머지 뭐 동남아라든가 아프리카, 중동, 남미, 그다음에 동유럽 국가 이렇게 해서 한 토탈 22개 나라가 파머징을 구성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레스트 오브 월드라고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는 8개국의 시장 점유율이 53.5%인데 그 점유율이 한 2% 줄 것으로 예상되고 그 부분들이 그대로 파머징에 넘어가는데 그 중에서 가장 파머징 중에서도 활동을 많이 할 나라들은 브라질과 러시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동안 과거 5년간 평균 8.7% 성장을 하면서 세계 시장 성장에 큰 영향을 주었던 그 파머징 마켓이 이제 앞으로는 한 6.7%까지 줄 것이고 작년에는 뭐 중국 때문에 훨씬 더 나쁜 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파머징을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22개국을 좀 나라별로 이렇게 자세히 봤어요. 중국부터 시작해서 브라질, 인디아, 뭐 러시아 이렇게 본다면 현재 중국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브라질, 인디아가 뭐 11.7, 7.8, 러시아가 6.8 이런 식으로 6.0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도 이 안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5년 후에는 중국은 이제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러시아가 6.0에서 7.9, 터키,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크게 성장을 할 것 같고 역시 금년에는 이제 중국도 크게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에 워낙 낮은 기저효과까지 감안해서 두 자릿수인 10.1%를 성장할 것으로 파머징이 보이고요. 나머지는 7% 또는 뭐 거의 6%대 후반들을 기록하면서 향후 5년에도 6.7%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중국 얘기는 여러 번 했지만 브라질과 러시아를 보시면 놀랍죠. 작년에 이 팬데믹 하에서도 11%와 12.8%의 엄청난 성장을 했고 향후 5년에도 9.6과 12.7%라는 큰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이제 뭐 중국의 아직 그 컨트리뷰션은 훨씬 크지만 브라질과 러시아가 중국에 버금가는 영향을 주는 그런 나라들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터키나 베트남, 이집트들도 크게 성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디벨롭드 컨트리 몇 개국, 이 8개국을 가지고 보면은요,
미국, 뭐 일본, 독일 이렇게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2등, 중국은 뭐 여기에 속하지 않으니까 그 일본이 지속적으로 5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통해서 점유율이 엄청 떨어질 것이고 독일이 6.6에서 7.7까지 올라올 정도로 앞으로 향후에는 독일이 일본을 제치고 더 큰 나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디벨롭드 마켓은 작년에는 3.2%, 금년에 3.9, 앞으로는 2점대 후반대의 성장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뭐 팬데믹이 없었다 해도 주요 국가들은 뭐 3, 4%, 뭐 가끔 5%도 나왔지만 3, 4% 이상을 벗어나지 않았었는데 앞으로는 그보다도 조금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독일이 지금 무섭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과거에도 앞으로도 평균을 훨씬 넘는 성장으로 이 디벨롭드 마켓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아시아 퍼시픽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퍼시픽은 중국의 영향으로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고 여기 보시면 뭐 마이너스 1.6%였지만 금년에는 기저효과도 있기 때문에 8.2%, 그 다음에 6%대 5%, 뭐 이래서 평균 한 4.5%가 되게 될 것 같고 나라별로 봤을 때는 워낙 중국이 크기 때문에 14%, 뭐 한국이 8.5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에 이제 4년 후에는 한국은 8.5에서 한 8.8까지 성장하게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베트남이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중국은 작년에 이제 마이너스 2.9, 앞으로도 실은 이제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4.4% 정도의 성장률밖에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세계 시장 성장에 큰 그 악영향을 주게 될 것 같고요. 한국은 뭐 굳건하고 작년에 3.9, 향후에도 한 5.5%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작년에는 4.6이었지만 앞으로는 평균 한 거의 9% 가까운 성장을 하게 될 것 같고 여기 밸류를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베트남이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 이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1년 또는 뭐 길어도 2년, 3년 안에 베트남이 아시아의 네 번째 큰 시장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 다행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베트남에 투자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결실을 볼 수 있는 시점이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국가별 랭킹인데요. 역시 미국, 중국, 뭐 일본이 2014년이나 15년이나 24년에도 뭐 등수는 지키겠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7.2%에서 5.7%로까지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독일에 크게 위협받는 입장이 되겠고 보시는 대로 브라질이 이미 5년 동안 2칸 올랐고 앞으로도 2칸이 더 오를 것 같고 인디아도 마찬가지고 또 러시아도 우리나라를 잡고 또 순위 안에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한국은 뭐 꾸준한 성장을 하겠지만 러시아, 브라질, 인디아 이런 곳에 밀리면서 한 12위에서 13위 정도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이 보시면 캐나다와 그 다음 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하고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13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19년에는 터키가 엄청난 성장으로 올라왔고 앞으로도 성장을 계속하면서 등수가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정치적 안정을 찾고 있는 이제 그 남미의 강호인 아르헨티나도 엄청난 성장으로 24년에는 한국 바로 밑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나라별, 대륙별, 뭐 여러 가지 구분별로 전체 제약 시장에 대해서 동양 나라별 성장 예측 같은 걸 보셨고요. 그 글로벌 제약 시장에 대해서 약간 특기할 만한 정도를 하나 보신다면은 의약품을 크게 보면은 스페셜티와 트레디션이라는 기준으로 이제 두 개 나눠요. 스페셜티는 비싸고 또 치료나 진단, 치료 이런 것에 좀 더 복잡한 그런 영역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온콜로지 약이라든가, 뭐 류마티스라든가, 오토임뮨이라든가, 뭐 HIV라든가, 바이올로직 프로덕트라든가 의사들이 많이 관여해야 될 영역을 스페셜티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나머지를 트레디셔널로 보고 있는데 과거 10년 전에 22% 차지했던 그 스페셜티 영역이 41%까지 성장을 할 것이다. 성장을 했다 이미. 그리고 실제로 50%를 넘는 곳이 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거의 대부분의 외제사들이 투자하는 영역이 희귀약을 포함해서 여기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의약품 시장을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그 스몰 몰리큘 그 케미컬 의약품과 바이올로직, 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한 바이올로직으로 크게 나눈다면 그 바이올로직 그 프로덕트가 10년 전만 해도 19%였던 것이 앞으로는 현재는 이미 34%까지 성장을 했고 이 부분들은 바이오시밀러들이 더 판매가 많이 되면서 아마 더 퍼센테이지가 늘어날 것 같고 실제로 주요 기업들도 대부분 R&D를 이쪽에 투여하고 있습니다. 네, 스페셜티 뭐 지금 온코나 임묘 이런 것들이 지금 탑10 글로벌 탑10 시티 안에 세라피틱 카테고리 안에 들면서 이미 성장을 이끌고 있고 하는 것들을 뭐 앞장에 설명한 거에 대한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팬데믹이 주요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이미 이제 OECD에서 발표한 작년 6월, 작년 중반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예상한 그 작년 GDP 그로스를 보시면 예를 들어 OECD 평균 마이너스 9.3%, 글로벌하게는 마이너스 1.6%, 유럽 전체, EU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1.5, 미국이 마이너스 8.5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국은 마이너스 2.5, 중국은 마이너스 3.71 정도로 이제 다행히 한국은 이 최고 순위에 들어 있고 원래 한 2 내지 2%, 2.5%를 생각했다면 한 마이너스 5% 영향을 보게 되는 것이고 중국은 2위로 3.7이 돼 있지만 원래 한 6%대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마이너스 10%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미국도 비슷한 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나라의 GDP 성장에 큰 영향을 이미 주었다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또 이제 또 코비드가 그 의약품 시장 또는 보건 의료 헬스케어에 주는 영향을 보면 좀 놀라운데요. 다른 나라 거는 모르겠지만 저희 본사에서 유럽 5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저면이 이 5개국에서 코비드 때문에 상상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쓴 돈이 보니까 작년 1년 동안 650억 유로, 파운드 이렇게 된다면 실제로는 엄청난 금액이죠. 이게 거의 지금 유로지만 거의 100조에 가까운 돈을 이게 지금 예상하지 않았던 코비드 때문에 사용한 돈이에요. 이것이 5나라만일 뿐인 것이고 미국이나 전 세계로 한다면 이후에 몇 배가 되겠고 사실 이렇게 쓴 돈들이 결국에는 헬스케어에 쓸 수 있는 돈들을 이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아요. 지금이야 정신없이 쓰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또 보상할 날들이 올 것이고 또 이것 때문에 많은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의약품까지 내려온다면 보험 급여든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이유 때문에 가격이 싼 제네릭을 더 권장하게 될 것이고 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사용 퍼센테이지도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동안 바이오시밀러에 좀 강하게 그 리지스트를 했던 미국 같은 경우도 할 수 없이 더 많은 그 업테이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 19년 대비 20년 성장률 감소를 보면 한국도 사실 재작년에 엄청 설명을 해서 8.6%, 저희는 7% 정도를 생각했는데 3.9%밖에 못하는 이제 크게 마이너스가 있었고요. 중국은 8.2에서 마이너스로 갔고, 일본도 마이너스로 갔고, 다만 다른 메이저 국가들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 적은 퍼센티지만 단가로 볼 때는 밸류 어마운트로 볼 때는 훨씬 크겠죠. 영국의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다 큰 영향을 받게 됐다는 걸 보실 수 있고, 이거는 연간 사용했던 의약품의 이제 그 볼륨 수량으로 봤을 때도 특히 중국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고 앞으로는 이제 늘어날 거지만 그 수량에 있어서 그 저가인 제네릭이든 바이오시밀러들이 더 많이 사용이 권장될 것이기 때문에 매출에는 과거보다는 좀 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중국은 이미 얘기했으니까 넘어갔고 여기 보시는 대로 컨트리뷰션보다는 과거 3년과 미래 3년의 그 전체적인 그 매출액 성장률이 사실은 거의 2배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말로 이제 한번 크게 쉬어가는 크게 성장의 브레이크가 크게 걸린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코비드 약 및 제네릭 사용들이 이제 적극 권장이 되면서 과거에 비해서 향후 5년간의 성장은 주로 그 브릭스나 파머진 국가들이 되겠고 나머지 디벨롭드 컨트리들의 성장률은 과거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체로 숫자 정도를 많이 보셨고요. 다음은 좀 퀄리테이티브한 내용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팬데믹 이후에 저희 글로벌에서 정리한 9개의 키 이슈, 해결해야 될 키 이슈들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크게 이제 9개라고 보시면 헬스케어 시스템 리컨피그, 뭔가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다. 헬스케어 시스템과 관련된 스테이크홀더들을 보면 환자, 의사, 병원, 그다음에 페이어인, 우리는 정부, 미국 같은 데는 사보험이겠지만 페이어, 그다음에 약국도 포함될 수 있고요. 이 많은 스테이크홀더들이 작년에 이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로 본업보다는 다른 업에도 충실을 많이 하게 됐고 하는 큰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렇다고 이제 다시 과거로 그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뭔가 재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 뒤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비드로 인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넌 코비드 페이션트들이 지금 많이 쌓여져 있어요. 주요 국가들에서 예를 보면은 그 코비드 아닌 환자들이 크게 많이 줄었고 병원에서 진단하는 비율이라든가 심지어 암 검진들도 이제 크게 많이 줄었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결국 그 환자들 또 신환 마이너한 질환 등의 경우에는 병원에 또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지금 많이 쌓여져 있고 그 환자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포스트 팬데믹 런치는 이제 제약회사에서 신제품 런치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팬데믹은 있었지만 신제품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예상대로 진행이 됐다고 그래요. 그거는 임상은 다 끝났고 이제 허가 과정만 남았으니까 허가 받고 발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에 그 페이스 1, 2, 3 중에 뭔가 임상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은 당연히 임상이 지연이 되면서 발매가 1년, 2년 또는 3년도 크게 늦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 실은 이제 발매가 된다 해도 그 원격 진료도 많고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신화는 줄어들고 그런 것들이 발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성장을 이루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스 앤 밸류 배틀그라운드는 아까 돈과 관련돼 있는 거죠. 이미 많은 재정을 활용했기 때문에 약가라든가 또 약가를 받기 위한 그 제품의 밸류를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는 제약회사가 의사들에 대한 인게이지먼트예요. 제약회사가 의사들 인게이지먼트가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멀티채널 마케팅 또는 온라인, 리모트 인게이지먼트 이런 것들 사실 열심히 하는 회사가 이상해 보일 정도였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엄청나게 바뀌었고, 그게 없으면 의사들한테 인게이지할 기회가 없는 거죠. 또 그에 대한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준비된 회사와 준비 안 된 회사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심포지엄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웨비나 같은 것을 미리 하고 준비했던 웹 심포지엄 등을 할 수 있는 회사와 하지 못한 회사에도 차이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한 제약회사와 의사들 간의 인게이지먼트에 큰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홈 헬스케어나 디지털 페이션트입니다. 여기는 이제 환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법적으로 되지 않지만 지금 원격 진료가 선진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은 다 되고 있고, 작년에 원격 진료에 대한 비율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 이제 문제도 많죠. 문제도 많지만 그것이 가능한 그 디지털 쪽의 테크 기반의 디지털 쪽의 발전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홈 헬스케어는 환자들이 아까 말한 원격 진료뿐만 아니라 가급적 자가 투여가 가능한 약들도 개발이 필요하고, 또는 그 병원의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용법으로 많은 제품들이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언급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CNS 중추신경계 플러스 멘털 디지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CNS는 그동안 그 수명이 길어지면서 당연히 뇌질환들이 늘어난 건 당연한 거고요. 전 인구의 40%가 겪고 된다는데,
그다음에 이제 멘털 디지즈가 하나 더 나왔는데 이거는 뭐 치매 외에도 실제로 코비드로 인한 그 트라우마가 엄청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야 뭐 감염된 분도 많지 않고 또 사망한 분도 많지 않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어제 날짜로 9천만 명이 감염이 됐더라고요. 9천만 명이 되고 250만 명이 이미 사망을 했고 실은 이제 9천만 명이면 앞으로 1억 명까지 늘어날 건데 전 세계 인구 60억 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엄청난 비중의 사람들이 감염이 된 거죠. 뭐 국경 뭐 봉쇄를 포함해서 그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0분의 1은 뭐 최소한 감염이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환자든 또는 가족, 친지 또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트라우마를 반드시 겪게 될 것이고 또 코비드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도 무슨 영향을 분명히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CNS 플러스 멘탈 디지즈 영역이 더 새롭게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파마 룩스 이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뭐 중국, 일본이 이스트죠.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서구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여기 마지막 여덟 번째 보시면 이제 중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국이 과거 5년 전에 비해서 허가내주는 스피드가 엄청나게 빨라졌고, 그다음에 신제품의 발매 속도도 굉장히 많이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신제품에 대한 처방 비율도 엄청나게 최근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완전 개방에 가까운 상황에 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말로 돈 벌 곳은 중국이다라는 것을 아직 이번 슬라이드까지도 포함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제네릭이든 바이오시밀러든 이런 곳에 대한 엑셀러레이션이 있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백신 하에서의 환경에 대해서도 좀 마지막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하나씩 보시면 환자, 의사, 페이어, 하스피탈 우리나라는 마스크까지 합치면은 이제 약국도 되겠지만 그 동안에 그 19년까지의 노말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특히 의사들의 경우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병원도 뭐 자기 롤보다는 뭐 지금도 경기도 의료원들은 뭐 다 이미 기존 환자 내보내고 코비드 환자만 보고 있고 그런 것이 미국에서도 뭐 유럽에서도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병원이나 또는 약국 그 의사들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 같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디지털 임팩이 많은 이 다양한 곳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한 발전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 시스템에 대한 스테이크홀더들에 대한 그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리컨피거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이건 되게 재밌는 슬라이드 제가 잠깐 가져왔는데 프라이머리 케어 프랙티스 미국에서 있던 일인데요. 작년 3월 말 4월 중에 환자가 60% 줄어들고 작년 6월 이후에 6만 명의 가정의학과 그러니까 그 프라이머리 케어를 책임지고 있는 의원 6만 명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게 되었고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케어 프랙티스 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 절반 정도가 일시적인 해고 상태에 놓였고 병원을 보신다면 지금 작년 4월 한 달 동안만 13만 4천 명의 병원 인플로이들이 해고가 됐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환자의 방문 병원도 크게 절반 이상 작년 3월, 5월에 줄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마지막 영향을 보면 아마도 이거를 통해서 꽤 많은 그 의원급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들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많이 다른 얘기예요. 자,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넌 코비드 환자에 대해서 보시면 환자들이 지금 여기 이제 뭐 원격 진료니 텔레헬스니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많이 줄었던 환자가 줄고 텔레헬스가 많이 늘었다는 거. 의사들도 영업사원, 제약회사와의 사실 지속적인 미팅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약을 쓰게 되고 뭐 임상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엄청나게 줄었고 특히 대면은 더 줄었고 리모트 채널들이 크게 증가했다. 그 다음에 그 처방도 꽤 많이 줄어든 영역도 있고 문제는 이제 원격 진료를 하게 되면 스위치 약을 기존 약에서 새로운 약, 뭐 다른 약으로 스위치가 좀 어려워요. 주로 이제 기존 처방을 재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테고
또 이 상황 중에서 신환들이 가지 않다 보니까 처방에 대한 다이나믹이 크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들한테는 큰 영향을 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백로그라고 그랬는데 뭐 예를 들어 미국에서 직장암 검진이 2,300만 건이 뭐 딜레이 됐다는 거, 영국에서도 240만 명의 캔서 스크리닝이 딜레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태리나 독일 같은 데서 수술 몇십만 건씩이 딜레이 된다는 것들이 실제로 작년에 나타났던 일들이고, 그것들이 작년 후반, 금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이제 제약회사들은 테크 기관의 서포트가 필요하고, 갑작스럽게 많은 그 필요한 약들에 대비해서 뭐 약을 충분히 구비해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준비해달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트 팬데믹 런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까지는 런치가 문제 없었지만 향후에 문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임상 중인 것들은 발매가 됐다 하더라도 그 처방 다이나믹이 없기 때문에 크게 성장하기가 쉽지 않고, 보험도 쉽지 않고, 의사들의 그 리셉터비티도 훨씬 떨어져 있고, 또 발매 후에 급격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의사들과의 미팅이나 심포지엄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또 시장 아까 처방 다이나믹스도 이미 붕괴됐고, 이래서 신제품들이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프라이스와 밸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같은 얘기고요. 또 밸류나 그 에비던스가 없이 좋은 약가를 지금부터 받기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게다가 이제 특허 풀린 시장의 제품들이 사용이 적극 권장이 될 것이고, 여기 보시는 대로 특허 풀리는 약이 앞으로 향후에 한 2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과거에 10년 전만 해도 바이오시밀러, 바이오글로직은 한 11%였지만 앞으로는 향후 4년 동안 풀릴 어마어마한 금액에 이제 그 실릴 금액의 44%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들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 또 이런, 또 미국도 적극적으로 사용을 권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까 그 의사들 인게이지먼트 얘기했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의사들의 선호도 같은 것들도 지금 과거 26%에서 35%까지 바뀌었고, 또 다만 이제 컨텐츠들은 아직 더 좀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꽤 재밌는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데, 주요 국가별로 의사들한테 그 세일즈 액티비티들이에요. 이 파란색이 제일 위에 있는 게 직접 만나는 거, 그 밑에 나머지 색들이 이제 만나지 않고 뭐 전화로 하거나 이메일로 하거나 이디테일링을 하거나 웹 심포지엄을 하거나 이미팅을 하거나 하는 비중들인데, 한국은 90에서 96에서 90으로 별로 크게 많이 차이 안 나요. 중국은 90에서 64로 크게 많이 줄었고, 여기 스페인 같은 경우는 87이었던 게 38, 엄청나게 줄었죠. 영국은 뭐 원래도 31이었지만 4까지 직접 이제 거의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미국도 65였는데 28까지. 이렇게 그 대면 미팅이 크게 많이 줄었다는 것은 실제로 제약회사에 볼 때는 그 조직의 구성에도 지금 도움이 고려해야 될 사항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줄어도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그 리모트 인게이지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같은 것들이 충분히 준비돼야 되고, 컨텐츠도 마찬가지고, 제약회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방향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케스트레이티드 된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의사들을 배경으로 과거에는 한두 명이 뭐 직접 만나거나 뭐 자료 좀 주거나 했던 세상에서, 다양한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메일을 보내든 뭐 우편을 하든 전화를 하든 웹이든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들하고 인게이지먼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거에 대한 그 전체적인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들한테서 가져온 피드백이나 데이터들을 또 공유해야 되고, 이래서 오케스트레이티드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환자의 경우에는 집에서 진단받고 뭐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앱 뭐 이런 것들을 발전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고, 또 자가 투여가 가능한 약들의 개발도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해줬고요. 실제로 지금 과거에는 뭐 그 리모트 진단 같은 경우에 보험이 잘 되지 않고 그랬었나 봐요. 근데 지금은 뭐 보험도 다 되고 지급도 다 되고,
또 의사들의 그런 원격 진료의 비중도 엄청 많이 늘어났고 그런 것들은 이제 이미 근거로 보실 수 있고요. 아까 CNS의 그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참 말씀드렸고 특히 CNS 경우에는 그 디지털 요새 DTX라고 그러는데 디지털 세라피틱 그 디지털 처방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약물 중독이나 이런 환자들한테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주는 것 자체가 처방입니다. 그걸 깔고 그걸 보험을 급여를 받고 하는 세상이 이제 왔어요. 그런 것들이 이미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이 간단하게 15년 9월에 보시면 허가에 걸려 있는 우리로 말하면 FDA 제출된 제품이 지금 22,000개였다면 19년 말에 보면은 4,000개 정도로 엄청나게 허가 속도가 빨라졌고 신제품에 대한 매출도 비중도 훨씬 커졌고 작년에 코비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제품 발매가 27개였습니다. 8월에. 과거 5년간 15년, 19년 평균을 보면 8월에 15개, 연말에 25개였는데 이 정도로 신제품에 대한 발매도 빨라지는 중국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돈 벌자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에 바이오시밀러 업테이크 유럽입니다. 예를 들어 레미케이드, 램시마의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걸렸는데 업테이크가 지금 최근에 나온 제품들은 12개월 만에 40%, 24개월 만에 60%를 업테이크하게 되고 가장 최근에 나온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는 나오자마자 6개월 만에 시장 점유율을 40%까지 올리는 그런 변화가 있었고 이것들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백신에 대해서는 이제 그 기간이 더 길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백신을 접종하면서도 다양한 마스크를 쓴다든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아까 9개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린 것들. 또 하나 같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냐면 그 제네릭 API 그 원료들이 실제로 중국과 인도에서 한 48%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이 두 나라의 코비드 환자가 늘어나서 결국 이 약들 API가 부족하게 되면 실은 유럽과 미국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국 포함이죠. 그래서 많은 선진국에서 자기 나라로 또는 유럽으로 생산 공장을 옮길 것이냐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제약회사들은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앞으로는 이 달라진 환경에 따른 미션과 스트래티지를 재평가해야 되고 의사들과의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새로운 디파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그런 액셀러레이션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환자 중심의 환자에 대한 그런 갭들을 어떻게 더 특히 디지털과 관련해서 메꿔줄 것이냐 고민해야 되고 임상이 쉽지 않잖아요.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딜레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뭔가 리얼월드 데이터, 리얼월드 인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 이렇게 크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저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많이 준비해서 좀 도움을 드리자 했고요. 네, 지금 여기까지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익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들어주셨는데요. 유튜브에 이렇게 네.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효님께서 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러시아가 CAGR 전망이 좋은데 러시아는 대표적으로 영어로 사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조언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조언을 좀 구하셨어요. 어떨까요? 글쎄요, 러시아 전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발표했는데 러시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 IQVIA 연락하셔서 그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사실 저희가 이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동남아 또는 미국은 얘기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처음 들어가지고 저희가 별로 이렇게 도움을 줄 게 없네요.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다만 그 성장률에는 이게 하나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환율도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환율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면서 달러 대비 환율이 좋아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성장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 해도 아까 그 성장은 엄청나게 최근에 좋은 거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아닙니다. 죄송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질문이 또 있습니다.
자, 우리 퇴근 후 쿠키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2021년 의약품 산업 키 드라이버로 9가지 테마를 선정해 주셨는데 국내에서는 규제 문제로 인해 작동하지 않을 드라이버들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디지털 페이션스, 환자 참여 등 국내 의약품 산업이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 해결해야 할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렇게 말씀 부탁드린다고. 네, 네. 의약품 산업이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규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기 지금 오늘 이번 우리 저희 글로벌에서 잡은 9개를 본다면 가장 영향이 있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원격 진료와 관련된 얘기고, 사실 이거는 한국에서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미국이나 아니면 의사나 뭐 약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이거는 지역적인 고려도 좀 필요한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사이즈도 크지 않고 또 병원이든 의원이든 문턱도 별로 높지 않고, 특히 의원회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 중심지에 가면은 원하는 모든 과들이 다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이제 원격 진료가 된다면 주로 대학병원에서 이제 의사들하고 진료를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이제 그 지역 의료 의원들에 대한 비즈니스에도 문제가 있고, 또 그 외에도 보험에도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은 아직 원격 진료나 뭐 의약품 그 처방약 뭐 배달 딜리버리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국하고 이 9개 중에서 가장 덜 떨어져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뭐 사실 우리나라에도 다 크게 관련이 돼 있는 것들이고, 특히 프라이스든 또는 밸류 프로포지션을 잘해서 뭐 좋은 약가를 받고 또 리얼월드 데이터를 활용하고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렇게 크게 많이 벌어져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까 준비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나라 기업들도 하게 된다면 그런 세계 그 제약시장 성장에 발맞출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퇴근 후 쿠키님께 좋은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이 폭발하시는데요. 강의가 너무 좋았나 봐요. 네, 마지막으로 김진영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국이 임상이 빨라지고 각국 약가 프레셔가 커지면서 한국은 임상 경쟁, 약가나 보험 등 제속도 이게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중국을 진출해야 되는 우리나라 그 기업들로 본다면 뭐 아직 신제품은 많지 않지만 진출해야 될 제약회사로 본다면 그것도 당연히 우리도 진출할 국가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실 이제 중국 기업이 저렇게 약가도 쉽게 과거에 비해서 허가 기간도 빨라지고 발매, 물론 뭐 그 안에는 약가도 있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주요 신제품에 대한 그 이노버티브 드락에 대한 그 낮은 약가들이 꽤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내고하는 기간도 꽤 많이 길어지고 있고 하는 것들이 사실 뭐 중국까지 바뀐다면 한국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된다면 사실 우리나라는 외자 기업과 국내 기업이 크게 이제 양분하는 세상이라고 이제 볼 때, 외자 기업에는 중국의 저런 변화가 한국에도 이제 큰 영향을 주게 될 때 외자 기업에는 큰 도움이 될 테고, 그것이 국내 기업까지는 뭐 플러스 요인보다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약가의 경우, 그 제네릭 약가의 경우 우리나라 제약 기업의 이제 국내 기업은 거의 대부분이 제네릭이 이제 주요 수입원 중에 하나인데, 사실 오리지널 약가 대비 50%로 제네릭 약가를 준 나라만 세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거의 오리지널 약가의 한 20% 정도가 기본적으로 제네릭 약가인데, 그걸 하는 이제 이유가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이유도 이제 크게 있고, 그러다 보니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약가가 같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제네릭보다는 오리지널 약이 더 오히려 특허 한 10년, 20년 된 약들도 처방이 계속 많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국내 기업과 외자 기업의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해 보면은 뭐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Q&A도 잘 말씀을 해주시고 발표도 잘 해주신 우리 전승 전무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